도대체 어떤 년한테 사준 반지야? 시어머니 제삿날 침대 밑에서 발견된 두 개의 결혼 반지. 남편 이름과 낯선 여자 선미가 새겨진 반지를 발견한 며느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CCTV 추적, 비밀 장부, 죽기 전 며느리 손 꼭 잡고 남긴 경고까지. 과연 시어머니는 왜 이 반지를 숨겨둔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후 2시 영숙은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는 시어머니가 입던 한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화장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영숙은 걸레질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제삿날인데 남편 동지는 또 회사 일로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 동지는 요즘 들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습니다. 영숙은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며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23년 결혼 생활 동안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침대 시트를 걷어내던 영숙의 손이 멈췄어요. 침대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걸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끄집어낸 건 작은 목재 상자였어요. 오동나무로 만든 듯한 상자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표면이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영숙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벨벳 천 위에 가지런히 정렬된 반지들이 거실 조명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반지를 집어들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는 남편 동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선미라는 여자 이름이 또렷했어요. 백금 재질이었고 안쪽에는 날짜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불과 1년 전이었어요. 영숙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왜 이런 걸 침대 밑에 숨겨둔 걸까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4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회의 중이거나 바쁜 척하는 거겠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에 설치해둔 CCTV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던 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설치한 것이었어요. 당시 동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했지만 영숙이 고집을 부려 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걱정됐거든요. 영숙은 노트북을 켜고 CCTV 앱에 접속했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 방이 보였습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방이지만 1년 전 영상에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숙은 1년 전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월, 5월, 6월을 오가며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오후 3시 시어머니 방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검은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숙은 화면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지켜봤어요. 여자가 작은 상자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목재 상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상자를 열어보고 고개를 저으며 뭔가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설명하듯 손짓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여자가 나가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이미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도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그 목재 상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조심스럽게 숨기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의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숨긴 후 다시 침대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CCTV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영숙은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영수가,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뭔가 더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봐야 한다. 영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CCTV가 있다는 것도 언젠가 영숙이 이 영상을 볼 거라는 것도요. 영숙은 영상을 계속 돌렸어요. 그 다음 날 영상, 그 다음 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가 또 나타났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사흘에 한 번씩 시어머니 방을 찾아왔어요. 영숙은 날짜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3월 11일, 3월 18일, 4월 2일, 4월 15일. 그날이 바로 반지에 새겨진 날짜였어요. 4월 15일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날 여자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왔어요.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뭔가 보여주며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자의 손을 잡고 뭔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쇼핑백에서 그 목재 상자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어 반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자는 계속 웃으며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상자를 도로 여자에게 밀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냥 두고 갔어요. 방을 나가며 상자를 침대 위에 놓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상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저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증거로 남겨둔 거예요. 며느리를 위해서요. 영숙은 노트북을 덮고 반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동진과 선미. 이 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영숙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1년 전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동진은 그날도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어머니가 위독할 때도 항상 회사 일이 먼저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영숙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손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영숙을 불렀어요. 영숙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입을 열었어요. 영숙은 귀를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시어머니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혹시 자기가 죽고 나면 침대 밑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영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침대 밑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걸 보거든 절대 동진이한테 먼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숙이 먼저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고 약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손을 놓고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영숙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시 영숙은 시어머니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치매 증세로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 밑을 보라는 말도 그냥 흘려들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바쁜 날들을 보내며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영숙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중요한 걸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영숙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CCTV 영상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영상을 빠짐없이 봤어요. 선미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방을 드나든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나타난 건 2023년 3월 초였어요. 그때부터 거의 매주 한 번씩,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서류 같은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영숙은 모든 방문 날짜를 꼼꼼히 메모했어요. 3월 3일, 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4월에 들어서는 방문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4월 2일, 4월 9일, 4월 15일, 4월 22일. 4월 15일 영상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선미가 시어머니에게 그 목재 상자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선미는 밝게 웃으며 뭔가 설명했지만 시어머니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상자를 밀어냈고 선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선미가 방을 나간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온 시어머니는 선미가 두고 간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상자를 열어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상자를 닫고 침대 밑으로 몸을 숙였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올라가 누운 시어머니는 CCTV 카메라를 쳐다봤어요. 영숙은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시어머니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숙은 입모양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너한테 이런 짓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증거를 남겨둔 거예요. 며느리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요. 영숙은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5월 들어서도 선미의 방문은 계속됐어요. 5월 4일, 5월 11일, 5월 18일. 하지만 시어머니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선미가 와도 말을 섞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 영상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왔어요. 선미가 시어머니에게 뭔가 간청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영상에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선미는 울먹이며 방을 나갔어요. 그게 선미가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노트북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친아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며느리를 지키려 했어요. 그 마음이 영숙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목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거실 조명만 켜둔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진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숙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안 잤냐고 물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동진의 시선이 상자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멈췄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동진이 물었어요. 그게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찾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방 침대 밑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동진은 상자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거라며 침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을 가로막았어요. 몰라도 된다고요? 당신 이름이 새겨진 반지가 어떤 여자 이름이랑 같이 있는데 몰라도 되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 2개가 거실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동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영숙이 다시 물었어요. 누가 선미냐고, 어떤 관계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동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회사 동료라고, 그냥 후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영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회사 동료한테 이런 반지를 사주냐고, 그것도 날짜까지 새겨서 주냐고 반문했습니다. 2023년 4월 15일이라고 새겨진 반지를요. 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대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진은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영숙을 쳐다봤어요. 동진이 말했어요. 피곤하다고, 내일 얘기하자고 회피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하겠다고, 당장 대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진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고 서 있다가 결국 소리쳤어요. 그래, 맞다고, 선미랑 사귀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미 끝났다고 덧붙였어요. 영숙은 숨이 막혔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얼마나 오래 만났냐고 따져 물었어요. 동진은 시선을 피하며 작년부터라고 대답했어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만났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만난 거예요. 영숙은 다시 물었어요. 얼마나 오래 만날 생각이었냐고, 나한테 말할 생각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동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중요하냐고, 어차피 끝났는데 왜 캐묻냐고 되레 화를 냈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넘게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 동진은 침실로 걸어갔어요. 영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1년을 되짚어 봤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들, 주말 골프 약속들, 갑자기 생긴 야근들,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침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영숙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왜 그걸 거기다 두고 갔냐고 영숙이가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동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동진은 이제 끝이라고, 진짜로 끝이라고 강조했어요. 엄마가 그걸 숨겨뒀고 영숙이가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제발 정리하자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동진은 안 된다고, 만나지 말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다 알아버렸다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강조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숙은 조용히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끝났다고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요? 영숙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CCTV 영상을 더 확인하고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직접 선미를 만나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영숙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친구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요양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시어머니 간병할 때 많이 도와줬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정희는 영숙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바로 눈치챘어요. 영숙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CCTV 영상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영상을 볼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병원 CCTV는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영숙은 나중에 얘기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영숙은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정희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영숙을 안내하고 USB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조심해서 보라는 말과 함께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병실 복도와 병실 안쪽을 찍은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어요. 5월 11일 영상부터 재생했어요. 오후 4시 12분 복도에 선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든 채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대답이 없자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주시했어요. 선미는 병실에서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손을 모으며 간청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오후 4시 45분 선미가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어요. 남편 동진이었습니다. 동진은 선미와 스쳐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선미가 먼저 고개를 돌렸고 동진도 모른 척 지나쳤어요. 하지만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동진이 선미의 손을 스치듯 만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동진은 시어머니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영상을 멈추고 되감았습니다. 다시 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선미가 나가고 1분도 안 돼서 동진이 들어간 거예요. 우연일까요? 영숙은 다른 날짜 영상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4월 22일, 4월 29일, 5월 4일. 하나하나 재생하며 시간과 인물을 체크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선미가 병실을 방문하면 그 후 1시간 이내에 동진도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같은 시간에, 때로는 10분 차이로 왔어요. 두 사람은 병실 복도에서 마주쳤고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끔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작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두 사람은 시어머니 병실을 핑계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을 이용해서요. 영숙은 5월 11일 영상으로 돌아갔어요. 병실 안쪽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동진이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동진은 시어머니 손을 잡고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동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동진이 계속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라. 동진이 뭔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세게 저었습니다. 동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그 여자 데리고 오지 마라. 동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동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 동진은 일어섰어요. 병실을 나가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멈췄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끝까지 며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영숙은 USB를 빼내 서랍에 넣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걸 찾아야 했어요. 영숙은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이번엔 더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대를 하나하나 열어 확인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증거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옷장을 먼저 뒤졌어요. 한복들을 꺼내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랍을 열어 속옷과 양말을 하나씩 들어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화장대로 갔어요. 화장품들을 치우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립스틱과 파우더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빗과 머리핀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 서랍 맨 밑에서 검은색 수첩을 발견했어요. 가죽 표지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시어머니 손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23년 1월 15일 간병비 30만 원, 2월 1일 병원비 50만 원, 3월 10일 비상금 100만 원. 시어머니가 직접 쓴 글씨였는데 손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병이 깊어지면서 쓴 듯 했습니다. 영숙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4월 10일 200만 원, 4월 20일 300만 원. 금액 옆에는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4월 15일 옆에는
빨간 펜으로 별표가 쳐져 있었어요. 반지 날짜였습니다. 영숙은 그 부분을 자세히 읽었어요. 4월 15일 반지 250만 원. 동진이가 선미한테 커플링이라고 했다. 날짜까지 새겼다. 결혼식 날짜인가. 화가 난다. 영숙은 숨을 들이켰어요. 시어머니는 반지값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진이 카드를 썼나요? 아니면 선미가 자랑했나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5월 들어서는 금액 대신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 같았어요. 5월 3일 동진이가 또 늦게 왔다. 선미 만나러 간 거다. 영숙이한테 미안하다. 5월 7일 영숙이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5월 12일 동진이한테 경고했다. 이혼하라고 했다. 영숙이 놓아주라고 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수첩 위로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 편이었어요. 친아들에게조차 이혼하라고 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5월 20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이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선미에게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너는 이미 끝난 거다. 반지는 내가 가져갔다. 증거로 남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영숙이한테 미안하다. 이 수첩을 영숙이가 볼 거다. 영숙아, 이혼해라. 내 인생 낭비하지 마라. 너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미안하다 영숙아. 우리 며느리. 영숙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며느리를 생각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걱정했던 겁니다. 영숙은 수첩을 덮고 눈물을 닦았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결심이 섰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증거들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제 선미를 만나야 했어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영숙은 선미가 다니는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진 회사에서 2블록 떨어진 건물이었어요. 영숙은 동진 휴대폰에서 선미 전화번호를 미리 빼뒀었습니다. 주소도 검색해서 알아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로비 옆 커피숍에서 창밖을 지켜봤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선미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걷고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이 CCTV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영숙은 커피숍을 나와 선미를 불렀어요. 선미가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영숙을 쳐다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냐고, 자기를 왜 찾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김동진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방을 더 세게 움켜잡았어요. 영숙은 카페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선미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선미는 가방을 무릎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진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 끝났다고 말하던가요?
아니면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선미는 한참을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기는 몰랐다고, 처음엔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동진 씨가 결혼했다는 걸 처음엔 몰랐다고 했어요. 영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1년 넘게 만나면서 몰랐다고요? 선미는 고개를 더 숙이며 대답했어요. 동진 씨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다고, 곧 싱글이 될 거라고 거짓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쥐었어요.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선미는 작년 3월부터라고 대답했어요. 1년 넘게 만난 거였습니다. 영숙이 다시 물었어요. 그 반지는 뭐였냐고, 왜 4월 15일이 새겨져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선미는 눈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동진 씨가 사준 거라고, 자기 생일이 4월 15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생일 선물로 커플링을 사줬다는 거였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반지를 시어머니가 어떻게 가져갔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선미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자기를 병원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5월 초였다고요. 가보니 어머님이 병상에 누워 계셨고 자기를 보자마자 동진 씨를 놓아주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선미가 계속 말했어요. 자기는 몰랐다고, 동진 씨가 거짓말했다고 변명했지만 어머님은 듣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내놓으라고 하셨다고요. 증거로 남기겠다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영숙은 숨을 멈췄어요. 선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반지를 꺼내드렸다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는 동진 씨가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숙이 물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안 만난다고, 동진 씨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선미를 쳐다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할 수는 없었지만 선미도 어느 정도 피해자였던 것 같았어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 반지를 누가 침대 밑에 넣었냐고 물었습니다. 선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가 넣은 게 아니라고, 어머님이 가져가셨는데 어머님이 직접 넣으신 거라고 대답했어요. 영숙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CCTV로 다 봤으니까요. 하지만 선미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미에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동진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날 밤 영숙은 다시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봤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선미가 오기 전, 선미가 간 후, 동진이 왔을 때 시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5월 5일 영상을 재생했어요. 선미가 병실을 방문하고 나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팠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산소호흡기를 잠깐 떼어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그 목재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고 반지 2개를 확인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침대 밑 정확한 위치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누가 봐도 찾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CCTV 카메라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렌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영숙은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시어머니 얼굴을 확대했어요. 입모양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영숙아, 내가 봐야 한다. 반드시 내가 먼저 봐야 한다. 동진이한텐 보여주지 마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반지를 숨기고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CCTV에 남기고 모든 게 며느리를 위한 거였어요. 영숙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5월 15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동진이 병실에 찾아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말했어요. 괜찮으시냐고, 몸은 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진은 꽃을 화병에 꽂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동진이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선미랑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동진을 쳐다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거짓말이라고, 내가 영숙이한테 뭘 해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동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23년 동안 영숙이가 뭘 했는지 아냐고, 내 뒤치다꺼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부모 모시고, 내 빨래하고, 내 밥 차려주고, 내 집안일 다 했다고 했어요. 동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영숙이 인생 살게 해라고, 놓아주라고, 이혼해라고 명령했어요. 동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동진은 더 말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시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영숙은 화면을 멈추고 시어머니 입모양을 읽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내가 고생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이혼해라. 행복해라. 우리 며느리. 영숙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모든 증거를 남긴 겁니다. 영숙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영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반지 2개, 시어머니 수첩, CCTV 영상이 담긴 USB, 병원 CCTV 영상, 그리고 이혼 동의서. 오후 7시 동진이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다 테이블 위 서류들을 보고 걸음이 멈췄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앉으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진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진이 물었어요. 이게 다 뭐냐고, 왜 이렇게 펼쳐놨냐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증거라고, 당신이 1년 넘게 선미랑 만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수첩을 펼쳐 보여줬어요. 동진은 시어머니 글씨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다고, 당신이 언제 어디서 선미 만났는지 전부 기록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지 산 것도 병원에서 만난 것도 다 적혀 있다고 말했어요.
USB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CCTV도 다 있다고, 당신이 선미 만나러 병원 간 거 다 찍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다 남아 있다고 덧붙였어요. 동지는 고개를 떨궜어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이혼 동의서를 동진 앞으로 밀었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이제 선택하라고. 이혼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법정에서 만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1억, 재산 분할은 5대5라고 덧붙였어요. 동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영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선미랑 끝났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애원했어요. 영숙은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준 시간이 23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당신은 1년 만에 배신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진이 계속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동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영숙이 인생 살게 해라, 놓아주라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유언이라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했어요. 동진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펜을 집었습니다. 종이 위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영숙은 서류를 챙겨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어요. 짐 싸라고, 내일까지 나가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진은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시어머니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영숙아, 이혼해라. 내 인생 낭비하지 마라. 너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영숙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시어머니가 지키려던 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인생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영숙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을 딴 카페였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동진은 회사에서 외도 사실이 퍼져 결국 사표를 냈어요. 선미도 동진의 거짓말에 속았던 걸 알고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과응보를 받은 셈이었어요. 영숙은 카페 창가에 시어머니 사진을 걸어뒀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커피를 한 잔 올렸어요. 영숙이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하다고,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증거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사진 액자를 비췄어요. 시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를 응원하는 것처럼요. 영숙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2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켜준 며느리의 인생이었어요.